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17곳에 대해 감사 착수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통위와 권익위처럼 모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나 감사, 이사가 있는 곳들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알박기 인사라고 주장하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전 정부 인사 속가내기라는 여권의 목표를 위해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벌이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김건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월 말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집권 여당의 꿈을 이루게 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를 겨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 현황이라는 자료를 내고 52개의 공공기관에서 기관장과 이사, 감사 등 59명이 새로 임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부분은 민주당 및 문재인 정권 청와대 출신 등으로서 전문성과 무관한 본성 인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알박기 인사로 규정한 공공기관 52곳 중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 8월 중순부터 감사원이 감사 착수를 위한 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공사, 강원랜드 등 모두 17곳.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번 감사는 정기 감사 계획에 포함된 게 아니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감사 운영 계획, 정기 감사 대상을 일일이 적어놨는데 이 중 공공기관은 군인공제회와 한국도로공사 등 6곳입니다. 여당이 알박기 인사 사례로 지목했거나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 17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는 정기감사가 아닌 특정감사 형태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요구한 자료들 중엔 임직원의 겸직, 외부 강의 허가 현황, 임직원 해외 출장 현황 등 기관장들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강원랜드와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각각 지난 5월과 6월 감사를 받은 데 이어 다시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감사원이 정권의 사정도구가 되어서 여권이 그린 블랙리스트 그림대로 전방위적인 표적 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금은 자료를 제출받는 단계로 감사 대상 기관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자, 이번 사안 취재한 정치팀 김건휘 기자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여권에서 얘기가 나오면 또 감사원이 바로바로 움직이는 이게 지금 하나의 패턴이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2년 전 발표한 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사건이었는데요. 그렇죠?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조사를 시사한 지 불과 반나절 만에 감사원은 감사 착수를 발표합니다. 네. 예.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여당에서 사퇴하라고 압박하니까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추가로 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있는 17개 기관에 대한 감사 예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전 정부 인사 몰아내기 여기에 지금 감사원이 그냥 겉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네, 정책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색깔을 지우겠다는 게 목표인 것 같고요. 기관장에 대한 감사에선 새 정부의 사람을 심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설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무언가 정황이 있기 전에는 명확한 혐의가 있기 전에는 함부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그렇다는 거죠. 네. 반면 감사원은 좀 다른데요. 감사원 감사는 해당 기관이 마땅히 잘못한 게 없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잘 쓰는지 보겠다, 기관장의 근태를 보겠다, 이런저런 제보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도 감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표적 감사 논란이 계속해서 심해지면은 지금 감사원의 그 핵심 가치, 독립기구 아닙니까? 이게 흔들리게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감사원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네. 조선시대 암행어사들이 사용하던 마패가 기관의 상징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마패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탐관오리들을 징벌한 암행어사의 상징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사원은 독립성, 책임성, 공정, 신뢰가 핵심 가치라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해서 네. 독립성에 큰 상처를 입힌 적도 있었고요. 네. 전 정부의 특정 인사나 정책을 먼지 털기식으로 감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공정과 신뢰도 금이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적 감사 논란이 커지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은 특별 감사를 할 때 국회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네, 김건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론스타 사건이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잠깐 거칠게 설명을 드리면요. 사모펀드나 투기자본이라는 말이 낯설었던 지난 2003년에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이면서 우리나라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9년 뒤에 무려 3배 값에 외환은행을 되팔아서 수조 원을 챙긴 뒤에 떠났습니다. 그래놓고도 론스타는 오히려 한국 정부가 딴지를 거는 바람에 제값받고 팔지 못했다면서 무려 6조 원을 배상하라고 국제 투자 분쟁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분쟁기구가 10년 동안 검토한 끝에 우리 정부가 3천억 원 넘게 론스타에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 론스타 요구보다는 크게 액수가 적어졌지만 국민 세금 수천억 원이 드는 일인 만큼 정부는 취소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였다가 9년 만에 되팔아 무려 5조 원 가까이 챙기고 한국을 떠난 다국적 사모펀드 론스타. 국민적 공분을 사고도 오히려 우리 정부에게 6조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 비싸게 되팔 수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매각 승인에 시간을 끌어 싸게 팔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10년의 검토 끝에 우리 정부에게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분쟁 기간 이자까지 합치면 3천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감액되기는 했습니다만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론스타가 문제 삼은 건 2007년과 2012년 두 번의 외환은행 매각 협상입니다. 판정부는 2007년 HSBC와 협상이 깨진 건 우리 정부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당시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이 협상에 나섰는데 한국과 벨기에 사이 투자 보호 협정은 2011년 맺어져 아예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만 2012년 하나금융지주와 매각 협상 때 정부 승인이 늦어진 건 인정하면서도 론스타도 주가 조작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양쪽 책임이 반반씩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깎인 매각 대금 5,600억 원 중 절반이 우리 정부 책임이라는 겁니다. 론스타 요구의 4.6%만 인정됐지만 그렇다 해도 국민 세금으로 수천억 원을 외국 투기 자본에 물어주게 됐습니다. 유일한 쟁점은 한국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원이나 강압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한국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정부는 혈세의 낭비가 없도록 결정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판정부 3명 중 1명은 우리 정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는 등 판정부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 대목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소 심리도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자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당시에는 정부가 외국 사모펀드의 국책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이른바 먹고 튀는 걸 방조했다는 논란이 컸습니다. 결국 이 론스타에 3천억 원을 더 물어주게 됐지만 지금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 주요 사건 관련자들은 지금도 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고위직에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시작은 외환 위기였습니다. 국책은행인 외환은행마저 부실해지자 금융당국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인수하는 걸 승인해줬습니다. 투기적 성격이 강한 사모펀드에 은행을 파는 건 은행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벌어졌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펀드에다가 국내 은행을 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은 여기다가 할 수밖에 없겠다. 감사원이 불법이라고 결론 내렸고 대검 중수부까지 나서서 수사했지만 모두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론스타는 이 수많은 논란 끝에 결국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팔고 4조 6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챙겨 떠났습니다. 이미 주가 조작 사건으로 대주주 자격이 없는데도 금융당국이 이른바 먹튀를 방조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책임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 행위를 제공한 어떤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어떤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주요 인물들은 지금도 정부 고위직에 올라 있습니다.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 김앤장의 고문이었던 한덕수 총리. 저는 개인적으로는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어요. 이 하나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인수 때 재경부 은행 제도과장, 내각 때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추경호 부총리. 돌아간다면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가 했던 결정을 지금도 똑같이 할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내각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이었던 김주형 금융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만약 정말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그때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세금으로 3천억 원을 더 물어주게 됐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초청된 경찰 가운데 한 명이 윤 대통령 처가 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담당하는 수사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면 수사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 이 자리에 경기 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한 명이 초대를 받아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를 맡고 있던 경위 직급의 경찰관이었습니다. 초청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자 경기 남부청 측은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며 해당 경찰관이 지난해 청룡 봉사상 수상자여서 초청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룡 봉사상은 조선일보와 경찰청 공동 개최로 공적에 기여한 경찰관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수상자 5명 가운데 이 상을 이유로 취임식에 초대된 건 공흥지구 수사관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수상자 3명은 MBC와의 통화에서 취임식에 초청받은 적도 간 적도 없다고 일제히 밝혔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취임식에 참석했지만 청룡 봉사상 때문이 아니라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국민 대표 20인에 선정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청룡 봉사상 수상자여서 초청했다는 설명에 설득력이 없어진 겁니다. 초청을 요청받았다고 하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는 거고요. 과연 공정한 수사가 계속 지속이 될지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취임식을 준비했던 취임준비위원회와 실무를 주관한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물었지만 양쪽 모두 정확한 초청 경위를 알 수 없다며 답변을 떠넘겼습니다. 다만 해당 경찰관이 각계 대표 또는 일반 국민 초청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초청인 특별 초청으로 분류됐다는 점은 밝혔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사건은 시행사였던 윤 대통령의 처가 회사가 양평군청으로부터 인허가상 각종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12월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했지만 그 뒤에는 이렇다 할 진전 소식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수사관 한 명이 취임식에 참석했다고 수사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전혀 아니라며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 경찰관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의 아들도 취임식에 왔었죠. 부적절한 초청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속 시원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정은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윤 대통령이 서 있는 단상 아래에 특별히 초대된 일반인들과 국민 4만여 명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일 앞줄엔 윤 대통령의 아버지인 윤기중 교수가, 그 뒤에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아들인 권모 씨가 있습니다. 권 전 회장은 김건희 여사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작전 세력과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이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권 전 회장의 가족이 취임식에 초대됐다는 겁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취임식 전체 참석자 명단이 없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공흥지구, 그러니까 김 여사의 어머니 최 씨 등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담당 경찰관이 초대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 대통령실은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공문을 보내 초대한 기록이 있다면 행안부가 설명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건 김건희 여사 본인의 해명입니다.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피의자 가족과 수사 경찰관을 초대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 본인인지 왜 초대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취임식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초대한 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숨길수록 더 많은 의혹만이 남을 것입니다. 국민은 대통령 취임식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사적 관계를 돌보기 위한 파티였다고 의심하고 계십니다. 취임식에 부적절한 초대가 있었다거나 지인에게서 고가의 귀금속을 빌렸다는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나 배경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면서 의혹과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성남의 또 다른 개발 사업이죠. 위례 신도시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오늘 20여 곳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여러 가지로 닮은 꼴이라는 말들이 많았던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사업. 이 사업이 추진될 당시에 성남시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것도 같은데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한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입니다. 손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재동 호반건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호반건설이 시행을 맡았던 경기도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위례신도시 사업 시행사와 자산관리업체, 분양대행업체와 관계자들의 자택까지 모두 20여 곳이 동시에 압수수색당했습니다. 위례신도시는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성남시 창곡동 일대의 아파트 1,100여 세대를 공급한 사업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위례와 대장동이 판박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위례 신도시에서 한번 재미를 본 뒤 판을 크게 키워 대장동에서 치밀한 계획하에 역대급 1억 천금으로 한탕 해먹었다는 얘기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관여했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관계 회사의 이름을 올리는 등 대장동 핵심 인물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민관합동 개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시작하고 자산관리사가 사업을 따내 추진한 진행 과정도 닮은 꼴입니다. 두 사업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진행된 점도 역시 같습니다. 정권 교체 뒤 대장동 사건을 재검토했는데 별 진전이 없어 위례 신도시로 눈길을 돌린 건 아니냐는 시선도 있지만 검찰은 위례 사업의 뇌물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들어간 것이며 결과적으로 대장동 사건과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구치소도 압수수색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뿐 아니라 위례 신도시에는 개입하지 않았던 김만배 씨도 대상에 올렸습니다. 대장동 수사에선 이재명 대표까지 올라가지 못한 검찰 수사가 이번엔 유동규 전 본부장 위로 뻗어나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인 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경찰은 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김혜경 씨랑 배 씨를 즉각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6시 법인카드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 씨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배 씨는 김혜경 씨의 음식값과 물품 결제에 경기도 법인카드를 쓰는 등 업무 추진비 2천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김 씨도 공모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직접 증거가 나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를 봤을 때 묵시적 모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측근인 배 씨의 잦은 법인카드 결제를 김 씨가 완전히 몰랐을 리는 없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배 씨가 아내에게 전달한 음식은 16건, 180만 원이었다며 아내는 배 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이후 음식값을 줬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의 판단과는 완전히 다른 주장이어서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청구됐던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저기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거예요?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배 씨가 유용한 2천만 원을 갚기 위해 경기도에 공탁한 점 등을 언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 씨가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입국을 할 때 입국하기 전에 한 번,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한 번, 이렇게 2번씩 코로나 검사를 해야 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입국 전에 하는 코로나 검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추석에는 인원 제한 없이 가족들이랑 한자리에서 모일 수 있게 됐고요. 버스나 기차로 고향 가실 때 음식물 먹는 것도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정혜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온 김민환, 이재혁 씨. 입국 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까 봐 마음을 졸였습니다. 귀국 못할까 봐 걱정되는 게 좀 컸어요. 다시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되고 숙소 다시 잡아야 되고. 일본을 자주 오가는 최하은 씨는 입국 전 검사에 적지 않은 비용을 썼습니다. 20-30만 원대에서는 받을 수가 있는데 검사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올 때는 되게 불편함을 느꼈었거든요. 오는 3일부터는 출발 국가나 접종 이력에 상관없이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사라집니다. 국내외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상황이 변하는 경우 사전 PCR 검사 재도입 등 입국 관리를 신속하게 강화하겠습니다. 입국 뒤 하루 이내에 PCR 검사는 여전히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서의 감염이나 변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신속 항원 검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 방역 대책도 완화됩니다. 2년여 만에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는 명절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버스와 기차 안에서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 면회는 금지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개의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고소를 휴게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료로 PCR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 한 번의 재유행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 개량 백신도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0월 이후 먼저 들어오는 건 BA.5 예방 효과도 있는 모더나의 개량 백신. 기존 백신보다 예방 효과가 1.6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이지만 2차 접종을 마친 18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원하면 맞을 수 있습니다. 화이자의 개량 백신 등도 도입을 위해 제조사와 협의 중이라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죠.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면서 사실상 이선 후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윤핵관들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걸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의와 불의의 싸움이라면서 윤핵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오늘 SNS를 통해 최근 당의 혼란 상황에 대해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제 지역구와 상임위 활동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도 맡지 않겠다며 계파 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 또한 일절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의 핵심인 장 의원은 당의 비대위 전환을 사실상 주도한 걸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이것이 정치적 무리수였음이 확인되자 당내에선 윤핵관 책임론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첫째, 원내 지도부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 결단할 수밖에 없다. 둘째, 언론에 타깃이 된 분들 이선 후퇴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권 원내대표와의 갈등에 윤핵관 분화설이 확산되고 자신의 추천 인사들이 대통령실에서 잇따라 경질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자 일단 이선 후퇴로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건데 다른 윤핵관 의원들로 이선 후퇴론이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번 주부터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를 잇따라 열고 추석 전인 다음 달 8일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 출범에 반대하며 당원 개정을 위한 전국위 소집을 하지 않겠다고 맞섰던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결국 사퇴했습니다.
제 소신과 생각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서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하는 것을 고심한 끝에 이준석 전 대표는 서 의장의 사퇴 소식에 왜 책임져야 할 자들은 광분해서 소리 높이면서 소신 있는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야 하냐며 윤핵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또 영화 한산의 대사를 인용해 의와 불의의 싸움이 되어간다. 분노한 당심의 성을 쌓으려 한다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고 가처분이 인용되면 사퇴한다고 말했다는 정미경 전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선 그런 낭만 섞인 결말은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오늘 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견례를 가졌는데요. 첫 만남에서부터 종부세와 내년도 예산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유능한 대안야당을 강조하면서 여당과의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박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만난 여야 대표. 두 사람 모두 민생 협치를 언급하며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종부세 협상을 꺼내면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하겠다고 우리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 좀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좀 가지라고 지금 이미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원내대표께서 지나치게 과도한 그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판으로 응수했습니다. 영구 임대주택 예산을 5조 6천억이나 삭감해버렸다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초대기업이나 슈퍼리치들 그 감세를 13조 원인가 16조 원인가 한다는데 그런 걸 하지 말고. 그 민주당의 철학과 우리의 그런 재정 운영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앞서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대표는 임대주택과 지역화폐 예산 삭감, 쌀값 폭락 문제를 일일이 지적하며 정부 여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비정한 예산안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가지는 못할 망정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규모로 삭감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민주당도 민생은 민주당이라는 주제로 정기국회 대응 의원 워크숍을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등 22개 입법과제 처리를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용 사태를 겪고 있는 사이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생 현안들을 선점하며 유능한 대안야당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정부 기관에서 청소나 시설 관리, 또 조리 업무 하시는 분들을 공무직이라고 부르는데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발표하면서 이들의 임금 인상률을 2.2%로 결정했는데요. 이 물가 상승률은 물론이고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수령액 183만 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명을 관리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월급입니다. 최저임금 191만 4,440원에 급식비 14만 원을 더하고 각종 공제를 뺀 돈입니다. 누가 아파도 병원을 솔직히 마음껏 가지는 못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학교 급식실 조리 노동자인 정경숙 씨도 비슷합니다. 여름에 40도에 육박하는 조리실에서 8시간 꼬박 일하고 받는 돈은 한 달에 230만 원. 방학 2달 반은 월급도 없습니다. 문화생활 이런 거는 아예 엄두도 못 낼 정도로다가 먹고 사는 거에 너무 급급한 거죠. 지금 급여 가지고는 사실 마이너스예요. 공무원도 아닌 공무직 노동자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에만 33만 명이 있고 지자체와 교육청까지 합하면 1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중앙정부 공무직의 임금 인상률은 2.2%, 물가 상승률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칩니다. 정부는 5급 이하 공무원들의 월급도 1.7%로 묶었습니다. 내년도 9급 공무원 월급은 171만 원, 역시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최근 역대급 폭우 속에서도 밤샘 근무 그리고 복구 작업까지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 돈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집은 살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예산안의 첫 번째 가치가 서민과 약자 보호라고 했습니다.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생계 어려움을 덜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부 안에서조차 약자 보호는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올 들어 발생한 태풍 중에 가장 강력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어느 태풍과도 다른 특이한 슈퍼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태풍의 이름은 흰남노. 건물도 부술 만한 풍속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권에 들어갈 것인지는 금요일쯤 알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인아 기자, 슈퍼 태풍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재난방송센터입니다. 이 영상은 11호 태풍 흰남노의 눈 주변을 확대한 영상입니다. 태풍의 위력이 강해지고 눈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 태풍의 눈에서 조금 떨어진 지점에 섬들이 보이는데요. 바로 일본 오키나와현 다이토 제도입니다. 이 영상은 오늘 새벽 일본 다이토 제도에서 촬영한 겁니다. 가로등이 켜진 이 건물 주변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요. 바람이 워낙 거세서 아열대 나무들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올 들어 발생한 태풍 중에 가장 강력한 초강력 태풍이 되겠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75m니까요. 건물을 부서뜨릴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는 슈퍼 태풍으로 태풍 등급을 격상했습니다. 이 태풍은 세 가지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태풍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태풍의 특이한 진로가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태풍의 이동 경로 그리고 앞으로 이동할 걸로 예상되는 진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대다수 태풍은 북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태풍은 남쪽, 정확히는 서남쪽으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태풍이 발생한 위도가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중심기압 920헥토파스칼의 슈퍼 태풍들이 발생한 위치가 표시된 건데요. 지금까지 북위 25도 이북에서 발생한 슈퍼 태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 하나가 딱 보이시죠? 이 점이 바로 이번에 흰남노가 생긴 지점입니다. 기상 관측 이후 뜨거운 아열대 바다가 아닌 곳에서 이렇게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입니다. 짙은 붉은색으로 갈수록 예년보다 수온이 더 높은 지역인데 사실상 서태평양의 수온이 매우 높은 상태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태풍은 이 중에서도 수온이 가장 높은 지역만을 골라서 통과할 걸로 보이는데요. 높은 수온은 태풍의 에너지죠. 마치 태풍이 지능을 갖춘 생명체처럼 먹이가 가장 풍부한 곳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태풍은 쉽게 약해지지 않고 강력한 위력을 유지한 채 북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관심은 태풍이 어디로 북상할지 그리고 우리나라로 다가온다면 언제부터 영향을 받을지 여부가 되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금요일 오전이 되겠습니다. 이 남서진하던 태풍이 점차 방향을 틀어서 북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인데 태풍의 예상 진로는 중국 동해안부터 일본까지 이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진로는 대한해협 부근을 통과하는 진로인데요. 금요일이 되면 태풍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풍이 아직 이렇게 멀리 있지만 태풍의 영향은 조금 더 빨리 느껴질 것 같습니다. 태풍이 일으키는 바람 때문인데요. 금요일 새벽 우리나라 상공에 바람이 표시된 영상입니다. 태풍이 이렇게 남풍을 불어 일으키고요. 북쪽에서는 이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상당히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질 걸 보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은 내일 밤부터 강한 비가 시작되고 모레는 비가 더 굵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엠번방 사건과 유사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성착취범들은 과거 엠번방 사건을 파헤쳤던 추적단 불꽃을 4층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했다고 하는데요. 확인된 피해자만 6명입니다. 구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중학교 1학년 14살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당신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퍼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스스로를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포범을 해킹할 수 있으니 유포범과 대화해달라며 텔레그램 대화방 주소를 보내줬습니다. 불안해진 피해자는 불꽃이라는 말만 믿고 10시간가량 유포범과 대화했는데 오히려 더 협박을 받고 50개 이상의 사진과 영상을 보냈습니다. 너의 친구의 페이스북을 알고 있다. 뿌리기 전에 보내라. 동이 틀 때까지 계속 피해자분을 괴롭히면서 협박하고 부하겠다고 계속 겁을 주면서 알고 보니 불꽃을 사칭한 발신자와 유포범은 동일 인물, 이른바 L이었습니다. L은 여성을 사칭해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최은아라는 가명으로 텔레그램에서 당신의 얼굴 사진을 유포한다는 글을 보고 알려드린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겁니다. 피해자가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자 도와주려고 알려드렸다. 왜 유포하겠냐며 안심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을 유인한 L은 일부 공범과 함께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이나 수사망을 피하는 방법 모두 지난 N번방 범죄자들보다 교묘해졌습니다. L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닉네임과 아이디를 변경을 했습니다. 수사라든지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확인된 피해자는 6명, 영상물은 350개를 넘습니다. 피해자 중에선 초등학생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적단 불꽃은 밝혔습니다. 10대 초반한테 경찰이라든가 어른이라고 얘기했으면 먹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10대 초반의 신뢰를 역으로 이용한 부분인 거죠. L은 지난 5월경 대화방의 관전자 한 명이 일부 언론에 제보하자 아이디 등 프로필을 또다시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어제 이어 이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부산시가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며 오는 10월 바닷가 공터에서 관객 10만 명을 모아 BTS 공연을 열기로 한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산시 등 관계기관이 논의한 대책 문건을 입수해서 살펴봤는데요.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됐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가 어촌마을의 폐공장터로 정해진 부산 엑스포 유치기원 BTS 공연장. 여기서 10만 명을 모아 무료 공연을 한다는 소식에 반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 등 관계기관의 대책회의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공연장까지 왕복 2차로의 좁은 도로가 전부여서 관객과 차량의 동선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일반 관객은 전철 일광역에서 15에서 20분을 걸어 후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VIP들은 고속도로 나들목부터 공연장까지 별도의 동선을 이용해 차를 타고 가서 전용 출입구로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도보로 갈 수 있게 일광역에서 하다 보니까 교통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출입문 2개 가운데 하나를 VIP 전용으로 쓰면 9만 6천여 명의 일반 관객이 드나드는 출입문은 단 하나. 공연 직후에 한꺼번에 관객이 몰릴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시간을 나눠 나가게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릴지 가늠이 어렵습니다. 똑같이 10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의 출입문이 54개에 이르는 것과 비교됩니다. 무사히 출입구를 빠져나온다 해도 마을을 벗어나는 것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공연장에서 전철역까지 가는 다리는 좁은 2차로 2개와 인도 1개 등 3개뿐. 전철역에 도착해도 탈 수 있는 건 20-30분 간격으로 오는 4칸짜리 열차가 전부입니다. 부산시가 문건에서 예상한 열차의 수용 인원은 한 번에 최대 1,000명, 시간당으론 최대 4,000명. 부산시는 동원 가능한 전동차를 모두 투입해 배차 간격을 5분까지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이 경우에도 부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은 시간당 최대 12,000명으로 모두 나가려면 8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부산시는 가까운 1, 2, 4호선 전철역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도 내놨는데 인파 속에서 그 많은 버스를 댈 자리 찾기도 어렵습니다. 주차 공간이 있어 이 말이야. 주차 공간이요? 차를 가오면 여기 완전 차가 마비돼야 된다고. 보통 마비가 돼서 들어오지도 못해요. 한때 엉키가지고. 부산시가 내놓은 선박 투입 계획도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공연장 앞바다까지 바로 가는 유람선과 크루즈를 띄운다는 건데 이곳의 선박 접안은 30m까지만 가능해 최소 수백 미터에 달하는 크루즈선은 바로 이용할 수 없고 바지선까지 돼야 됩니다. 교통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관객들을 그 거리로 보낼 건가 라는 문제,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게 과연 적절한지가 좀 의문입니다. 열악한 환경 문제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음료를 제외한 음식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푸드트럭을 배치한다는 계획. 밤새 줄을 선 뒤 오전 9시부터 입장해 저녁까지 기다려야 하는 관객 수만 명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식당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이 뭐 인프라가 전혀 없어버리면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이미지도 조금 걱정스럽고. 또 부족한 숙박 문제 해결을 위해 공연장 주변에 부랴부랴 텐트촌과 야영장을 운영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지만 이 또한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자, 그러면 부산에서 현장 취재하고 돌아온 손하늘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손 기자. 네. 앞서 보도에서도 봤듯이 뭐 직통 선박을 띄운다, 임시 화장실, 푸드 트럭까지 지금 설치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허벌판에다가 이 공연장을 급조하려다 보니까 지금 부랴부랴 이런저런 대책들을 만들고 있는 건데 그냥 잘 갖춰진 대형 공연 시설에서 하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예, 바로 그 질문이 팬들께서 저희 MBC에 많이 보내주신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연장 선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관계자들한테 저희가 전화를 좀 돌려봤는데요. 네네. 이 부산시도 처음부터 일광역 앞에 있는 폐 공장 부지를 낙점한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후보지로 유력한 대여섯 곳을 추려서 이 하이브 측과 9차례의 답사 그리고 회의만 12차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 처음에는 안전시설이 잘 갖춰진 사직구장, 그다음에 아시아드 주경기장 이런 곳들을 좀 검토를 했는데 이곳은 많아야 6만 명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다 보니 규모를 충족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김해공항 바로 앞에 삼락생태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집안이 물러서 그다음에 뭐 해수욕장 아니면 한진중공업 공장 부지 이런 곳도 있는데 여기는 뭐 폭이 좁다. 뭐 집안이 편평하지 못하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차례로 후보지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길이가 100m 그리고 넓이가 40m인 무대, 그다음에 무게가 100톤 나가는 이 대형 크레인, 그다음에 10만 명의 관중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장소는 일광읍의 폐공장 한 곳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자, 송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아까 그 사직 구장이라든지 아시아드 경기장 같은 경우에 최대 6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0만 명 모으겠다. 이 지금 숫자 규모가 문제인 것 같은데 BTS 팬들도 꼭 10만 명이 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줄여서라도 오히려 뭐 안전하게 해달라 이런 분도 많이 계시죠. 네, 그렇다면 꼭 그렇게까지 10만 명을 고집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그 문제도 부산시랑 부산 엑스포 관계자들의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 BTS가 최근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영국의 웸블리, 그다음에 서울 잠실 이런 데서 5만에서 6만 명 정도의 콘서트를 계속 해왔거든요. 이 소속사인 하이브 측이 공연의 규모를 좀 최대로 늘리고 또 엑스포 유치라는 이 취지도 제대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10만 명이라는 숫자를 좀 먼저 요청했다 이렇게 부산시 측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이브 측에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예, 소속사가 요청을 했고 시는 동의했다. 이런 그게 이제 부산시의 설명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광안리의 불꽃축제라든지 부산시의 여러 좀 대형 행사들이 있는데 이 100만 명까지 모였어도 불상사 없이 축제가 잘 마무리된 적이 많다 이렇게 근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광안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 교통이 사방으로 발달한 부산 번화가에 있고요. 이 관중들도 뭐 한 곳에 이렇게 출입구 하나로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 다 분산이 돼 있잖아요. 그걸 합쳐서 100만 명이라는 탁 트인 거거든요. 공간이죠. 거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상황이 좀 다르고요. 이 소속사인 하이브에도 10만 명을 하이브가 먼저 요청한 거냐 이렇게 저희가 물어봤는데 나중에 상세하게 알려드리겠다라고만 답이 왔을 뿐 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부산시든 뭐 소속사든 왜 10만 명이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 팬들이 계속해서 걱정을 하거나 또 답답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엔 국방부 장관이 군대 가는 게 BTS 인기에 더 도움될 거라고 했었는데 국방부가 오늘 BTS의 병역 특례를 줄지를 놓고 국민 여론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론에 따라 특례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익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맏형 진. 1992년생인 진은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올해 안에 입대해야 합니다. 오늘 국회에선 BTS의 병역 특례 문제를 여야 모두 들고 나왔습니다. 전에도 제가 그 BTS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국민 여론조사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또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BTS 문제에 한해서 그걸 빨리 파악을 해서 그
그리고 대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국민 여론을 듣고 결정하자는 것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BTS가 엑스포 유치 등에 기여할 수 있다며 특례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앞서 BTS가 군대에 가는 게 인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하지만 이번엔 여론조사까지 해서 병역 특례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며 확연히 달라진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 아침 회의 때 제가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요? 이거 빨리 데드라인 정해놓고 그 안에 결론 내린다. 그리고 여론조사 빨리 하자. 하지만 3시간쯤 뒤 국방부는 장관의 발언은 여론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고 후퇴했습니다. 또 여론조사 결과는 정책 결정에 참고만 하겠다며 조사 결과대로 BTS의 병역 특례를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요구대로 여론조사가 실시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또 정부 예산 투입을 두고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과연 그 부분이 꼭 필요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병역 특례 여론조사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의 주가는 전날보다 7%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부산 도심에서 집단으로 난투극을 벌인 폭력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영화 친구의 모티브가 됐던 부산의 양대 폭력 조직이라고 하는데 영화가 나온 지 20년이 지났지만 이런 폭력 조직원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장례식장.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한데 엉겨붙어 난투극을 벌입니다. 이들은 부산 양대 폭력 조직인 칠성파와 신 20세기파 조직원들. 신 20세기파가 조직원 8명을 이끌고 칠성파 조직원 2명을 집단 폭행한 겁니다. 장례식장 습격의 발단이 된 건 일주일 전쯤 있었던 또 다른 폭행 사건.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걸 빌미로 칠성파 조직원들이 상대 조직원을 찾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두 조직은 이후 도심 한복판에서 패싸움을 벌이는 등 보복전을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1년 2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조직폭력배 73명을 검거했습니다. 고생했다. 이 가운데 적극 가담한 24명이 구속됐는데 대부분 조직에 새로 들어온 20, 30대 조직원이었습니다. 신 20세기파 조직원들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조직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숙박업소 직원이 전화를 친절하게 받지 않는다며 집단 폭행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히는 등 민간인에게도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사소한 시비가 있더라도 그게 폭행으로 이어지고 거기에 대한 보복이 이어지고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행위에 대한 선배 조직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울산에 있는 SK 화학물질 생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주변 주택가까지 폭발의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는데 노동자 7명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아 오릅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울산 석유화학단지 안에 있는 SK 지오센트릭 폴리머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석유화학공단 인근 주택가에서는 충격파와 함께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진짜로. 지진 났을 때도 그 정도로 큰 소리는 한번 겪어봤는데 이건 지진 소리랑 완전 다른 소리더라고요. 현장에서 일하던 SK 지오센트릭 직원 4명과 협력업체 직원 3명 등 7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2도 화상을 입은 부상자의 상태가 매우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합성 수지를 재생하는 공정에서 압력이 크게 높아지면서 폭발과 함께 일시적으로 화염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SK 측에 긴급 사용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현장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폭발이나 열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폭발이 더 일어나는 것을 발생하기 위해서 냉각 방수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SK 지오센트릭 울산 공장에서는 지난 4월에도 톨루엔 저장 탱크 청소 작업 중 불이 나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록밴드죠. 스콜피온스가 지난 2003년 러시아 모스크바 광장에서 불렀던 윈드 오브 체인지. 냉전 체제에서 상상도 못했던 1989년 모스크바 공연의 감동을 노래로 만든 건데요. 스콜피온스의 모스크바 공연이 가능했던 건 철의 장막을 걷어내고 개혁과 개방을 추진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고르바초프가 오늘 향년 9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그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최연소인 54살의 옛 소련 공산당의 최고 서열인 서기장에 오른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의 변화를 원했던 그는 반대파의 숙청도 마다하지 않으며 개혁과 개방을 밀어붙였습니다. Тогда мы сумеем вывести на полный ход перестройку, придать новые импульсы развивающемуся социализму. 밖으로는 긴장 완화에 힘을 쏟은 고르바초프는 1987년 미국과 중단거리 미사일을 폐기하는 데 합의하고 1989년에는 공산주의권 국가의 변화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동서 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냉전 종식을 선언한 고르바초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반세기가량 이어진 철의 장막을 걷어낸 공로로 노벨 평화상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정치 개혁이 실패하고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결국 소련 해체와 함께 권좌에서 물러났습니다. Ситуации с образованием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я прекращаю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퇴임 이후에도 신냉전 위기를 경고하며 왕성한 정치 활동을 펼쳤는데 특히 푸틴 대통령의 장기 독재를 끊임없이 비판해왔습니다. Я бы советовал, когда ты фразу бросил. 3 срока получилось. 2 срока президентом и 1 срок премьером. 3 срока. Ну, хватит.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새로운 냉전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숨진 고르바초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동서 냉전을 종식시킨 그의 업적을 기리며 일제히 애도를 표했고 냉전을 다시 점화시킨 푸틴 대통령도 세계사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 정치인이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대만군이 영공을 침범한 중국의 무인 드론을 향해서 처음으로 실탄 사격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에 대만군이 돌을 던져서 대응하는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부실 대응 비난이 일자 이번에는 강경 대응에 나선 건데요. 중국도 원점 타격에 나설 수 있다고 맞대응에 나서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대만군 얼단다오 경계 초소. 카메라를 장착한 중국 민간 드론이 초소 코앞까지 다가갑니다. 멀찌감치 피해선 경계병은 어디론가 계속 연락만 할 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다른 초소의 경계병들도 마찬가지. 메고 있는 총으로 사격하는 대신 돌멩이를 주워 던집니다. 이 초소들은 중국 샤먼에서 불과 4.5km 떨어진 대만군 최전방기지. 영상이 공개된 뒤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대만군은 곧바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군 대신 민간을 이용하는 중국의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술이란 겁니다. 실제 대만군은 중국과 마주한 진먼다오에 접근한 중국 민간 드론을 향해 어제 처음으로 실탄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我们不会挑起战端，我们自我克制，但不表示我们不会反制。 중국 당국은 대만도 중국의 영토인 만큼 드론 비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만약 중국 군용 드론을 공격한다면 원점 타격을 할 수도 있다며 대만군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台湾当局渲染紧张没有任何意义。 대만은 중국의 반발에도 미국으로부터 1조 5천억 원어치의 무기 도입을 계획 중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촉발한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대구 지역에 이어서 낙동강 물을 먹는 부산과 경남 지역 수돗물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환경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환경부가 이번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유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곳은 부산, 경남, 대구의 6곳입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는 리터당 0.175 마이크로그램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는데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먹는 물 기준의 5.8배에 이르는 양입니다. 부산 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김해시 내동에서도 기준치 2배 내외의 양이 검출됐습니다. 환경단체들과 대한하천학회가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두고 있는 영남 지역 식당과 가정집 22곳의 수돗물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난달 대구시 정수장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데 이어 가정집이나 식당의 수돗물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이 정수 처리를 하면은 문제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은 아주 위험한 정도로 되어 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로 신장과 간을 손상시키고 생식 기능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정용 정수기로 거르고 끓이더라도 완전히 없애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안하지. 엄청 불안하지요. 눈에도 들어갈 수 있고 코에도 들어갈 수 있고 양치질을 하다가 목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바로 먹는 야채 이런 거는 수돗물을 쓰는데. 하지만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들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지난주 낙동강 권역 정수장 10곳의 수돗물을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분석법 둘 다 활용해 분석했지만 마이크로시스틴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수장에서 2가지 방법을 다 검사를 했는데 검사항목마다 다 불검출이었거든요. 또 환경단체의 분석법은 리터당 0.3 마이크로그램 미만의 경우 신뢰도가 낮아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와 정부 당국이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으며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지만 흐르지 못하는 낙동강물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MBC 기자들이 방송기자연합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방송기자상에서 주요 3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순방 때 민간인이 1호기까지 탑승했다는 뉴스데스크의 단독 보도를 지난달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보도로 정치팀의 이기주, 이정은, 신수아 기자가 취재 보도 부문상을 받았습니다.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 교수 시절 논문을 중복 게재해서 투고 금지 처분을 2번이나 받은 사실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연속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취재한 스트레이트 팀의 최경재, 서유정 기자는 기획 부문상을 받았습니다. 2년 전 곡성 산사태로 주민 5명이 숨진 사고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를 보도한 광주 MBC 우종훈, 임지은, 김상배 기자도 같은 기자상에서 지역 취재 보도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지난달 장애인 US 오픈 우승을 차지한 발달장애 골퍼 이승민 선수가 이번 주 국내 비장애인 대회에 출전합니다. 인기 드라마 속 주인공 우영우의 현실판으로 불리는 이승민 선수를 박재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장애인 US 오픈 초대 챔피언, 6년차 프로골퍼 이승민이 우승 한 달 만에 국내 대회를 준비 중입니다. 승민아, 잘하고 와. 화이팅! 승민이가 지금 나이가 25살이지만 지적 수준은 지금 한 6세 정도, 5세, 6세 정도의 수준을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덩치 큰 아이같이 하염없이 어린왕을. 필드에서는 철저히 혼자만의 시간. 쭈뼛쭈뼛 눈치를 살피고 멋쩍은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도 누구보다 골프를 좋아하기에 그 압박감을 스스로 감당해냅니다. 저는 자폐를 가지고 있어서 사회에 적응하기가 잘 쉽지 않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로 있었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저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운 적도 많았고 최근엔 든든한 멘토도 생겼고 골프가 다 그렇잖아. 잘 되다가 안 되다가 또 어느 날 또 되다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72호를 잘 견뎌내면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랜만에 다른 목표도 생겼습니다. 자신과 같은 자폐 장애를 연기한 인기 드라마 속 주인공을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너무 이쁘시고 연기도 잘하는 것 같으셔서 제가 소통하고 싶어가지고 DM을 한번 보내봤어요. 저한테 골프의 우영우라는 별명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드라마 주인공처럼 대회 도중 집중력을 잃을 때도 많습니다. 우영우 변호사가 법률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다가도 갑자기 고래 얘기로 빠지면 또 고래 얘기에 심취하는 것처럼 승민이도 개미집에 그렇게 관심이 또 많아서 항상 캐디 형님이 정신을 그러면 또 승민이가 차리자 이런 식으로. 국내 비장애인 대회 컷 통과는 19번 출전에 단 2번. 하지만 목표는 언제나 우승입니다. 자폐가 있어도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항상 노력하는 꼭 일반 시합에서 우승해가지고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화이팅!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된 프로야구 두산 이영하와 LG 김대현 선수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2월이었죠. 고등학교 동창인 두산 이영하와 LG 김대현의 과거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두 선수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두 선수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후배 A씨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고 윤리센터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결국 두 선수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 사실을 확인한 두산은 지난 21일 이영하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하면서 사실상 시즌 아웃 조치를 취했고 LG 김대현은 현재 군복무 중이어서 군사재판을 받을 전망인데요. 두산과 LG 그리고 KBO는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2년 전 학교폭력 의혹으로 프로 지명이 철회됐던 고려대 김유성이 올해 신인 드래프트에 나오기로 결정하는 등 잠잠하던 학교폭력 논란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 테니스에서 권순우 선수가 가뿐히 1회전을 통과했습니다. 절묘한 드롭샷이 일품이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방은 내일 낮 동안에 따가운 가을볕이 내리쬐겠습니다. 기온도 덩달아 올라서 대부분 지방이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집니다. 반면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밤사이 태풍의 전면에서 만들어진 수렴대의 영향으로 비가 시작됩니다. 당장 내일과 모레 제주도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올 들어 가장 강력한 태풍 흰남노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부근 해상에서 남서진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주변의 열대 요란과 힘을 합쳐 몸짓을 더 키울 전망인데요. 이 태풍의 방향을 북쪽으로 튼 뒤의 진로가 매우 유동적입니다. 대한해협을 향할지 일본으로 향할지의 여부는 금요일쯤 보다 더 뚜렷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등 중부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오후부터 경상도 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광주 20도, 대구 1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28도, 광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남부 내륙과 강원 영동에, 일요일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까지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